매일 뉴스 보면 막 상위 4%가 내는 세금 이야기만 엄청 떠들썩하잖아요. 뭐 비과세 기준이 낮아진다, 아니면 공제가 반토막 난다 하면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선이 가장 그 자극적이고 큰 숫자에 확 쏠려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근데 정작 부동산을 가진 100%의 집주인들이 내년에 맞게 될 진짜 고지서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거대한 이슈에 가려져서 우리 삶에 진짜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변화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 완전히 공감합니다. 나는 뭐 20억짜리 아파트 없으니까 종부세는 남일이지 하고 안심하고 계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화려한 니스 뒤에서 소리 없이 여러분의 지갑을 향해 다가오는 존재, 바로 재산세입니다. 네, 이 재산세가 조용하지만 정말 무서운 암살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날아오는 이 보유세 폭탄의 원리를 낱낱이 파헤치고요.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생존 가이드를 단단히 무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정책 변화 속에는 그 행정부의 권한과 조세구조의 메커니즘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다이얼들이 어떻게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주머니를 정조준하게 되는지 그 객관적인 원리와 숫자에 철저하게 집중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정치적인 입장은 다 빼고 진짜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만 집중해 보자는 거죠. 흔히 세금하면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떠올리는데요. 이 보유세는 앞에 두 가지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죠. 네, 내가 집을 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해지할 수 없는 약간 강제 구독 서비스에 가입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게다가 그 구독료가 하룻밤새 50%나 올랐는데 마음대로 구독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는 납세자가 거래 시점을 스스로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 사거나 안 팔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보유세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년 무조건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도망칠 곳이 아예 없는 셈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구독료 50% 인상이 비유가 아니라 당장 내년 과세 표준에 그대로 적용될 실제 상황입니다. 와, 50%요? 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시가격 상승률 데이터를 보고 진짜 헉했거든요. 전국 평균이 9.16%, 서울은 18.67% 상승입니다. 강남 3구는 무려 24.7%고요. 체감상 엄청난 수치죠. 네, 근데 제가 이자를 보면서 제일 놀랬던 부분이 실제 아파트 단지 사례였어요. 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를 보면 공시가격 자체는 30% 대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 정도로 올랐죠. 맞아요. 아니 근데 세금은 작년 1,800만 원대에서 올해 2,800만 원대로 무려 56.1%가 폭등을 했단 말이죠. 집값이라는 가격표가 30% 올랐는데 내가 결제해야 할 세금은 50% 넘게 더 내라는 게 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많은 분들이 영수증을 딱 받아들고 가장 당황하시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보유세는 집값이나 공시가격 상승률에 단순히 1대1로 비례해서 오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퍼센트만큼 오르는 게 아니다. 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 구조요? 전기세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과세 표준이 일정 구간의 허들을 넘어서는 순간 곱해지는 세율 자체가 한 단계 점트를 해버립니다.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30%만 올라도 세금은 50%, 심하면 60%까지 치솟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과세 표준 구간이 바뀌면서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허들을 넘을 때마다 가속도가 무섭게 붙는 구조다. 와, 진짜 무섭네요. 그렇다면 왜 그 유명한 종부세보다 조용히 날아오는 이 재산세가 진짜 우리에게 더 큰 공포인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하나씩 분해를 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하게 타격 범위입니다. 타격 범위요. 아까 종부세는 4%라고 하셨죠? 네, 종부세는 사실 전국 상위 4%, 약 48만 7천 가구 정도에만 국한된 세금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막 난리가 나지만 실제 청구서를 받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100명 중 100명 모두가 내는 보편적 세금입니다. 1억짜리 다세대 주택을 가졌든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가졌든 예외 없이 이 상승의 파도를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와, 100명 중 100명이면 뭐 그냥 융단폭격이네요. 게다가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재산세에는 마땅히 없지 않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방패 부재입니다. 종부세는 무섭긴 해도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이고 또 집을 오래 보유했다면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강력한 감면 제도가 있거든요. 80%면 거의 뭐 강력한 에어백이네요. 네, 충격을 확 흡수해주죠. 그런데 기본이 되는 재산세에는 이런 파격적인 감면 장치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이 고스란히 재산세 고지서의 숫자로 직결돼 버립니다. 피할 곳도 막아줄 방패도 아예 없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세 번째 이유에서 진짜 크게 놀랐습니다. 국회 패싱 부분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보통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법을 통과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조세 법정주의의 상식이죠. 근데 재산세를 결정하는 핵심 다이얼 둘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 개정 없이 그냥 단독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건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예측하기 힘들고 두려운 부분이죠. 정권의 성향이나 변화와 상관없이 재산세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만으로 단독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두 가지 다이얼이 구체적으로 내 세금을 어떻게 확 바꾸는 건지 좀 더 쪼개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 다이얼인 현실화율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에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비율입니다. 10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을 얼마로 칠 거냐? 네, 맞아요. 현재는 69%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존에 설계된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이 비율은 언제든 90%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10억인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6억 9천으로 할지 아니면 9억으로 꽉 채울지를 행정부가 그냥 결정하는 거죠. 와, 6억 9천이랑 9억은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럼 나머지 하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 뭔가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시장 상황에 맞게 공정하게 조절해준다는 합리적인 장치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본래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할인율이었습니다. 원래는 방어막이었군요? 네, 집값이 갑자기 폭등했을 때 세금까지 덩달아 폭등하는 걸 막아주려고 설계된 거죠. 그런데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60%에서 100% 사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방어막이 오히려 공격무기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오히려 행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손쉽게 돌릴 수 있는 조세 증대의 무기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현행 60%인 이 비율을 80%나 100%로 올려버리면 법률상의 세율표는 그대로인데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은 극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야, 방어막인 줄 알았던 시스템이 사실은 언제든 나를 찌를 수 있는 창이 되어버린 거네요. 법을 안 바꿔도 정부가 다이얼 하나 돌리는 것만으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진짜 너무 무서운 구조적 한계네요. 조세 부담이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재산세가 가진 진짜 공포의 본질입니다. 네, 재산세가 이렇게 100명 모두의 숨통을 조여오는 보편적인 문제라면 종부세 쪽은 좀 다른 양상으로 심각한 재난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은퇴한 고령자, 1주택자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 부분 정말 심각하죠. 아까 종부세에는 그래도 80%까지 막아주는 강력한 에어백,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방패마저 깨질 위기라는 건가요? 네,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 논의와 한복에 가장 뼈아픈 타격이 될 부분이 바로 그 공제 혜택의 대폭 축소, 사실상 반토막이 나는 이슈입니다. 반토막이요? 현재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500만 원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훌륭한 구조였죠. 100만 원이면 그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최대 공제율을 40%로 줄여버리는 개편안이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원 내던 분이 3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면 체감이 엄청나겠는데요? 게다가 12억 원 비과세 기준 자체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네, 면제 기준까지 빡빡해지면 타격은 더 커집니다. 이거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른 상황이 있어요. 20년 넘게 동네에서 매일 장을 보던 단골 마트가 있다고 쳐보죠. 네, 마트요? 마트에서 어르신 오랫동안 저희 마트 이용해 주셨으니까 VIP 80% 평생 할인 카드 드릴게요 해서 매달 생필품을 편하게 사고 있었어요. 좋은 혜택이네요. 근데 하루아침에 마트 주인이 카드를 확 뺐더니 이제부터 할인은 40%만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는 마트 입장료 기준, 그러니까 비과세 기준도 더 올릴 거니까 돈 없으면 오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완전히 끊긴 은퇴자분들은 평생 살던 집이라는 마트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거시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VIP 카드를 빼앗기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주택시장 전체를 왜곡시키거든요. 아, 나 혼자 세금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군요. 네, 세금 부담은 결국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년 수백, 수천만 원으로 불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벅차지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렌트 시프트라고 부르는 현상이네요. 내 세금 오르는 게 내 집에 사는 청년들 월세 올리는 걸로 이어진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힌 고령자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집을 헐값에 매물로 던지게 됩니다. 이른바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거죠. 버티다 결국 집을 파는 거군요. 네, 소득이 없으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야,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내 집 마련 하나 했는데 늙어서 고정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야 한다니 진짜 씁쓸하네요. 잔인한 현실이죠. 지금까지 짚어본 변수들을 한 줄로 쫙 세워보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세가 올라가고 정부가 현실화율 다이얼을 90%로 확 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방패도 없애버리고 마지막으로 은퇴자 할인카드까지 40%로 반토막을 내버리면 네, 삼중 충격이 오는 거죠. 이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과연 우리 고지서에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되는 겁니까? 그 삼중 충격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인 숫자로 펼쳐 보여드리면 상황의 심각성이 바로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현행 시세 30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계상해 보겠습니다. 네, 30억 주택. 지금 체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년에 대략 999만 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1년에 1,000만 원. 뭐 이것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해보죠. 시세 상승과 함께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가 적용되어서 공시가격이 27억 원으로 치솟습니다. 허들이 확 높아졌네요. 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상되고 은퇴자 공제 혜택까지 반토막에 겹칩니다. 이 모든 변수가 그 무서운 누진세 구조 안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무서운데요. 얼마나 오릅니까? 기존에 약 1,000만 원 내돈 최종 납부세액이 단숨에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대까지 수직으로 뛰어오릅니다. 세상에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2천, 3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이건 무슨 잽을 여러 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잽, 훅, 어퍼컷을 한 번에 맞는 3단 콤보네요. 모르면 그냥 KO 당하는 거죠.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 절반이 그냥 보유세로 허공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숫자가 너무 커서 과장된 극단적 시나리오 같으시죠? 약간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실제 과세 사례를 보면 증명이 되는데요. 2019년에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400, 500만 원. 그런데 올해 부과된 세금은 무려 2,900만 원에 달합니다. 57.1%가 폭등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납부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른 겁니다. 와, 400만 원이 2,900만 원이 된 거면 이 시뮬레이션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현실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세 구조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충격이죠. 정치자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숫자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폭탄이 날아오는 궤도를 파악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공포에 질려계시지 말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 캘린더 앱을 여시거나 책상 위 달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세금 쓰나미 앞에서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생존 가이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전문가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첫 번째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집의 공시 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교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비교해봐라. 네, 단순히 정부가 총부하는 공시 가격을 시스템이 알아서 잘 계산했겠지 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아까 그 자료에 나온 화곡동 사례가 진짜 황당했잖아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는 10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그냥 주변에서 부르는 호가만 덜컥 반영돼서 공시 가격만 5억 7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훌쩍 뛰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괴리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실거래가는 안 올랐는데 내 집 공시가만 올랐다는 걸 발견했다고 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귀찮은 걸 무릅쓰고 이의 신청을 하면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진짜로 세금을 깎아줍니까?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수용되는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아,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가요? 하지만 명백한 행정적 오류가 있거나 주변 단지의 실제 거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괴리가 발생한 점을 실거래가 데이터 등 객관적 지표로 증빙하면 매년 일정 비율로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 깎아주는 사례가 매년 있긴 있군요. 네, 세금의 세계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아주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정부의 숫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귀찮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백, 수천만 원이 눈앞에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실거래가 확인하고 공시가 조회해서 이상하면 바로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데드라인, 달력에 동그라미 쳐야 할 날짜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데드라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시 가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항변 기한 며칠인가요? 보통 4월 6일까지 1차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고요. 최종 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5월 29일까지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6일 의견 제출, 5월 29일 정식 이의 신청. 네, 이 날짜가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그 해의 보유세는 아무리 억울하고 오류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기한 엄수가 생명입니다. 와, 4월 6일, 5월 29일 알람 꼭 맞춰두시고요. 다음 날짜는 언제입니까? 다주택자분들이라면 5월 9일을 아주 굵은 펜으로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5월 9일이요? 무슨 날이죠?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바로 이 날짜를 기점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에 비핵심 자산, 즉 덜어내야 할 자산이 있다면 네, 팔집이 있다면 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매도 여부를 결단하셔야 불필요한 세금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무조건 세무사 만나서 포트폴리오 다이어트 결판 내기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는 사실 세금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매직 넘버잖아요. 네, 바로 6월 1일입니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이죠. 딱 하루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날. 맞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6월 1일 자정 현재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해의 보유세 전체를 누가 낼지가 100% 결정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법니다. 야,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니. 따라서 집을 새로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무조건 6월 1일 이후로 미루셔야 하고요. 반대로 집을 파실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등기 이전을 끝내셔야 그 해의 보유세 폭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피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에 파는 사람과 6월 2일에 사는 사람은 활짝 웃고 반대인 사람은 고지서 받고 울게 되겠네요. 진짜 실용적인 팁입니다. 아, 그리고 혼자서 집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막이 될 수 있죠. 네, 부부 공동명의의 마법을 10분 활용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거든요. 12억 원 공제면 상당하네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단독명의인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취득세나 증여세 같은 부대 비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바꿀 때 또 돈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당장 줄어드는 종부세 혜택과 새롭게 내야 하는 전환 비용 사이의 손익분기점을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세밀하게 계산해 보셔야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방대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직업을 겨냥하고 있던 재산세의 누진 구조부터 행정부가 쥐고 있는 다이얼의 무서운 진실, 그리고 유일한 방패였던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은퇴자들의 현실까지 짚어봤죠. 네, 모두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리 달력에 붉은색으로 적어둬야 할 4월 6일, 5월 9일, 5월 29일, 6월 1일 같은 생명줄 같은 날짜들도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세금은 결코 맹목적으로 날아오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날아오는 방향을 알면 피할 수 있지만 모르면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무기죠. 맞습니다. 조세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행정부의 다이얼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납세자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데드라인과 전략들을 여러분의 실제 자산 상황에 당장 대입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남더라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고 마침내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소득이 끊긴 노후에도 매년 국가에 수천만 원이라는 사실상의 월세를 내야 한다면 의미심장한 포인트네요. 왜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 거대한 금융 부채를 떠안는 것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다이어리에 중요한 날짜들을 적어내려 가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날아오는 청구서에 맞설 여러분만의 탄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